Ngang. Ngang.
познаете? Не ожидали. 레디 액션! 하면 배우들은 대사를 하면서 연기를 한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드러내는 어떤 모습들, 굉장히 선한 말을 하는 착한 역할과 아주 나쁜 말을 하는 악한 역할의 어떤 차이들, 배우들은 악한 역할들이 유리한 걸까? 악한 역할을 좋아할까? 선한 역할을 좋아할까? 배우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폭발할 듯한 그런 연기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배우들. 레디 액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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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너는 지금 왜 영화를 찍지 못하고 있느냐? 너의 문제는 무엇이냐? 나는 영화를 지금 찍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영화로 찍고 있다. 내가 나를 영화로 찍으면서 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영화감독 김기덕을 고백하고 인간 김기덕을 고백하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영화를 찍고 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 환타지일 수도 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들의 시나리오들의 캐릭터들을 내가 해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직접 혼자 카메라를 들고 나 자신을 찍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지만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찍어야만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찍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 그것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병사가 30년 세월이 흘러 죽기 전에 6.25 때 자기가 죽인 어떤 한 사람의 시체를 찾는 이야기다. 그는 죽기 전에 한국에 들어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느 마을에 간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사벌 한 자루 구입하여 어느 산으로 간다. 그리고 계속 어느 장소를 찾아서 땅을 판다. 그러나 시체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서서히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 한 여자가 나타난다. 그 여자는 남자로 하여금 그 시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남자는 서서히 6.25 때 군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정말 그 당시에 군인의 마음과 군인의 복장과 총을 갖추고 그 당시와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비로소 그 매장된 시체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는 그 시체를 통해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신고하고 그러나 그는 풀려난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마음의 짐이 벗어지지 않아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 그 죽은 여자의 혼을 불러와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다. 그 영화를 하고 싶어서 월리암 데포와도 통화를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제작 환경이 지금 좋지 않다. 여러 가지로 그 영화를 만들고 싶지만 지금 만들 수 없다. 내가 완전 시행적 때는 나 할 수 없다, 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빼고 소리 들으면 비겁을 하겠죠. 이렇게 시골에 처박혀서 텐트 속에서 사니까 좋냐? 말해봐. 좋냐? 이런 텐트 속에서 이런 오두막에다가 집안에 추워서 텐트 치고 사니까 좋냐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술만 먹으면서 사는 게 좋냐고 너는 지금. 어? 야 김기덕 말해봐. 너 왜 이렇게 지금 2008년도부터 3년째 이렇게 하고 사냐고. 어? 영화 안 만들 거야? 영화 그만뒀어? 어? 이렇게 술만 먹고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폐인됐다는 기사 같은 게 나오잖아 임마. 어? 너 폐인됐다고 임마 기사 떠가지고 사람들이 임마 너 동정하고 있어. 어? 세계적인 감독이 배신당하고 폐인돼가지고 산속에 처박혀 산다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해외 영화 관계자도 안 만나고. 그게 맞는 거야? 네 생각에 그게 맞는 거야 지금? 너 임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물도 잘 안 나오고 얼어버린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고 이 좁은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게 이게 뭐냐? 밥그릇은 어딨냐? 네가 개야? 완전 저 개 밥그릇이네 밥그릇이. 너 왜 이렇게 사냐? 빨래나 해서 입냐? 옷들이 뭐 다 뭐 한 1년씩 안 빤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저희 세계지도 내 걸어놨냐 세계지도는. 뭐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2008년 이후에 갑자기. 너 비몽 찍다가 그 여배우가 감옥신 찍을 때 목매다는 장면 찍다가 사고 날 뻔해서 그런 거야? 그때 너 감옥에 한쪽 다른 감옥에 가서 막 울었다며? 그 사고잖아 사고. 그때 아찔했지 너도.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지. 허공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순간 아주 소름이 끼쳤지 너. 근데 네가 사다리 타고 뒤에 올라가가지고 구했잖아 인마. 그럼 된 거 아니야? 네 생각에 네가 거기 손을 안 썼으면 그냥 영화고 뭐고 사람 죽인 영화 찍다가 사람 죽인 살인범 되는 거 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무섭지 그지? 그때 너 영화 그만 찍겠다고 마음 먹은 거냐?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지금 영화 안 찍는 거야? 말해봐 이 새끼야. 너 인터넷은 들어가 보냐? 네 영화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 자식아. 영화 찍어라. 뭘 찍어도 찍어라. 그렇게 나약해 네가? 영화 15편 만들었잖아. 영화 15편 만들면서 그런 사건 많았잖아. 이런저런 사건들.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응? 사람들이 네 영화 기다리고 있어 임마. 그게 1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너는 네가 할 일 해야 돼 임마. 근데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자연 속에 있으니까 그냥 좋냐? 자연 속에서 그냥 네 맘대로 사니까 편해? 이렇게는 막 언제든지 살 수가 있어. 근데 꼭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식아 너 이제 아이 젊어 임마. 그런데 너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그냥 물론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야. 너한테 어쩜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들기 전에 너 그 되게 힘들었잖아. 그때처럼 너한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엔 좀 길다 요번에는. 그냥 3년째잖아 3년째. 내일 모레면 2011년이야. 그럼 3년째 접어드는 거야. 사람들이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그리고 진심으로 네 영화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 정말 네 말 맞다나 15편 영화가 네가 할 얘기 다 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땐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 분명히 어떤 쇼크를 받았고 그 쇼크 때문에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내 말이 맞지? 내가 생각해도 너는 영화만 생각했어. 한 편 끝나면 편집하면서 계속 다음 영화 시나리오 쓰고 또 촬영하고 촬영 끝나면 또 편집하면서 다음 영화 시나리오 쓰고 이제 편집도 미술도 시나리오도 제작도 네가 다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냐 그지?
그래서 지친 거야 너는. 그냥 감독으로서 이렇게 한 자리 머물러 가지고 너 따라오는 스태프들 많잖아. 너한테 영화 배우고 싶어하는 스태프들 많지, 그지? 물론 알아. 그런 일을 너도 네가 상처받은 것도 알아. 5년 전에 영화 배우로 비 맞으면서 몇 시간 기다린 사람들 받아주고 이메일로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들 받아줬는데 5년 지나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널 떠난 거 알아. 그리고 인생이 그런 거야. 너 스스로도 그런 거 알잖아. 인생이 그런 거. 사람이 오면 가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너 존경한다고 와가지고 너 경멸하면서 갈 수가 있어. 응? 그것이 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든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든 사람들은 어차피 오래 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못해. 성향이 다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우정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 물론 아끼던 사람들이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마음이 아프지. 근데 인생이 그런 걸 몰랐어?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가까우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계속 먹던 밥 계속 못 먹게 되고 사랑했는데 그냥 지루해지는 거고 인생이 그런 거야. 네가 영화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잖아. 근데 너는 정작 네 영화처럼 못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영화의 캐릭터들처럼 단호하고 명백하게 못 사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너야말로 가장 그냥 네 영화의 주인공들이 너 보면 정말 안타까워할 것 같아. 영화에는 그렇게 강력한 캐릭터들, 날선 캐릭터들, 야생동물 같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너는 정작 왜 그렇게 순진해 사람이?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은 못해.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다그쳐도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말을 못한다고. 내가 당신한테 뭐라 그러겠어. 영화 찍다가 사고 날 뻔 해가지고 아차하면 정말 그 영화보다 어떤 사람 하나가 크게 잘못되면은 그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영화가 그렇게 위대한 거야? 당연히 충격을 받지. 내 입장에서는 감독이라는 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제작자이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내가 썼고 그 모든 현장의 그 안전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내 입장에서는 거기서 사고 나서 사람 배우가 어떻게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살고 내 생각 때문에 내 영화 때문에 잘못되면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 그걸 그게 무슨 변명이 가능한 거야? 아휴, 말은 잘해요. 그래서 물론 당신 말처럼 아무 일 안 일어났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지. 본인도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도 나는 만약 그 순간 잘못됐다면이라는 가정을 해가지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영화를 만들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그때 참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참 괴롭고 슬펐어.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나? 영화는 무엇인가? 김기덕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이미지와 이야기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다면은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이게 물론 비몽이란 영화에서 가장 내가 쇼크를 크게 받았지만 그 전에 몇몇 영화에서도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15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사실감을 사실적으로 디테일을 보여주려다 보니까
사람이 다칠 뻔한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에휴, 그래. 오늘 같이 마시자. 좋다. 뭐 이런 문제는 인간성이 좋고 나쁜 게 아니야. 그냥 근본적으로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좀 다시 해볼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물론 그 사건이 있고 영화를 시나리오도 안 써지더라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은 참 많아. 이 영화에도 이런 위험한 장면이 있고, 이런저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런 영화를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 예전 같으면 정말 한 편 끝나면 정말 마치 어떤 기계처럼 다른 영화의 시나리오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고 어김없이 6개월 후나 1년 후에 또 촬영을 하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사실은 여기까지 왔고 베니스 감독상도 받고 베를린 감독상도 받고 칸느 영화제도 가고 해외에 내 영화가 수십 개국에 개봉이 됐어. 그래. 그때 그 순간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 그래서 내가 다 슬프다. 내가 다 슬퍼.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가 만들 영화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 비몽이란 영화 자체가 꿈과 몽유병. 물론 그 다음엔 죽음에 대한 영화를 하고 싶었어. 죽음은 무엇인가.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사고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내가 느끼기 시작했어. 죽음은 나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어떤 신비스러운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내가 깨달은 죽음은 어떤 미래에 대한 누군가의 기대를, 누군가의 어떤 미래에 대한 누군가의 삶을 내가 단절시키는 어떤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죽음이라는 게.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지. 사실 첫 영화 악어 만들고 나서부터도 죽음을 영화에 함부로 넣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몇 번. 정말 죽음은 내가 그 죽음이라는 경험하기 전까지 죽음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죽음을 이해한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죽음을 희망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냥 죽음은, 지금 생각에 죽음은 그냥 흰색이 검은색이 되는 거야. 깨끗하게. 죽음을 인간들은 책에도 쓰고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들고 시도 쓰고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 많이 말을 하고 현란하게 표현하지만 죽음은 그냥 낭떠러지고 문을 닫는 거고 불이 꺼지는 거고 죽음은 그냥 지금과 너무 다른 거야. 죽음이라는 것이 늘 동반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든다는 거. 요즘 영화들 보면 수없는 죽음이 있어. 뭐 도끼로 찍어 죽이고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빨리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갈증이 없는 거 아니야. 있어. 그냥 정말 있어. 빨리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잊혀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다고. 나도 그냥 그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하면 뭐 어떤 마음속에 먹었던 어떤 목표들을 다가갈 것 같은데 그게 뭐 영화제 그랑프리든 아니면 뭐 세계 영화계에서 뭐 극장에서 인정을 받든 뭐 그런 걸 텐데 누구나 뭐 자기 일 하는 거는 그렇게 객관적인 성과를 바라는 거잖아. 그지? 아직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영화적 업적이 있잖아. 한국 영화가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처럼 무슨 세계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아직 탄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성과를 내가 먼저 내고 싶은 건 있잖아. 인간적으로.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막 영화 해야 돼 영화 해야 돼 하면서 막 시나리오를 뭐 이렇게 쓴다고. 근데 그 강박관념이 정말 힘들어.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막 숨이 막힐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
어떤 강박관에 시달려서 하니까. 근데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아. 2008년에 비몽을 만들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 정말 숨차게 트랙을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어떤 의심도 없이 계속 달려온 것 같아. 영화 15편을 난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야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어떻게 보면 계산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비난하는 평론가도 있고, 저렇게 칭찬하는 평론가도 있고, 혐오하는 관객도 있고, 좋아하는 관객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정말 미친 듯이 영화만 했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닌 게 내가 맞다는 뜻은 아니야. 그게 아닌 게 있다는 거야.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영화 만들었지. 물론 나는 영화 이전에 영화 감독보다 좋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 영화 감독이 나한테 가장 행복하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그전에는 뭐 폐차장에서 차도 때려 부시고, 전자제품 공장에서 뭐 전자제품도 만들고, 길거리에서 그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했지. 근데 그때는 늘 어떤 그 외롭고 초라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 그냥. 그리고 나는 절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영화를 하고 나서 뭐 나도 모르게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감독이 된 거지. 속이 뭐 내 영화를 뭐 유럽만 보는 게 아니라 남미도 보고, 미국도 보고, 러시아도 보고, 동독도 보고, 동그라프도 보고, 심지어 저기 이스라엘도 보고, 전 세계적으로 내 영화를 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야.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뭐 나도 굉장히 비난 많이 받지. 날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많지. 그런 어떤 험한 영화를 만든다고. 내가 아무리 그 안에 주제를 따뜻하게 집어넣어도 보이는 게 험하면 험한 거지. 뭐 그걸 뭐라 그래. 어떻게 변명을 해. 일일이. 그지? 그런 것처럼 영화가 참 행복한 직업이었어. 내 인생에서.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어떤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 그러고 나서 나한테 영화 배운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 조감독들이 이제 좀 영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뭐 영화는 영화다라는 것도 내 각본으로 내 조감독이 만들고, 아름답다도 내 각본으로 내 조감독이 만들고, 뭐 내 조감독들이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뭐 다 이제 잘한다고 칭찬을 들어. 근데 영화는 영화다 만들고 나서 많은 제의를 받았지. 메이저에서도 받고, 여기 의리지킨다고 나하고 앞으로 2편 더 할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난 고마웠지. 근데 풍산계를 준비하는 중에 뭐 그 영화는 영화대 PD와 감독이 그냥 나를 떠났어. 그냥 난 떠났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배신이라고 하는데 난 떠났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들은 떠났지. 자기의 어떤 유리한 것들을 위해서. 어차피 나를 찾아온 것도, 영화를 배우겠다는 것도 자기가 뭔가 유리해지고 싶어서 온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썩은 자본주의 도박판에서 그들이 돈과 유명배우를 선택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누구든 뭐 그런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계속 마음이 쓰린 건 그런 거야. 어떤 모욕감. 이것도 뭐 내가 아직 사람이 덜 돼서 미련을 가지고 아무리 뭐 절에서 돈을 닦고 뭐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어느 순간 다시 번개처럼 내 머리를 쪼개놓는 게 기억이고, 그 기억 중에서도 자존심이 상한 어떤 모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느닷없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영화 감독으로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별로 큰 의미를 못 찾는 거지.
참 서글프더라고. 아, 인생이 참 겨우 이딴 거구나 하는 생각 들고,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 우리 영화들 봐봐, 얼마나 위대한 얘기가 많아, 그지? 우리 뉴스를 봐봐,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많아, 그지? 물론 뉴스가 굉장히 끔찍한 뉴스도 많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까라는 뉴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이 참 위대하고 참 놀라운 것이다, 또 신비한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 아마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힘들은 아마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 당신도, 나한테 질문하는 당신도 김기덕인데, 지금 이 모습이 김기덕이 아니지. 김기덕의 삶을 내려다보는 자연의 김기덕이지, 당신은. 당신의 질문이 고마워. 하소연이면 하소연일 수도 있고, 푸념이면 푸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명이 변명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를 줘서 당신한테 참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근데 참 신기한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삶이 어떤 고향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아, 내가 왜 여길 이렇게 늦게 왔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든다는 거야. 근데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내 꿈이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그 나라 영화 한 편씩 만드는 게 내 꿈이거든. 정말 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 가서 영화 한 편씩 만들고 또 다른 나라로 가고, 굉장히 판타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있으니까 그걸 시작을 못 하겠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이 오두막 안에서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누구한테 내가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지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내가 만든 에스프레소 머신, 그냥 이런 내가 만든 의자들, 얘네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뭐.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님은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하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이 노래를 부르면 참 그냥 다 이해가 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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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나를 넘겨보내주오. 아리랑, 난 아리랑이란 말이 어디선가 자아 이칠이 나 스스로를 깨닫는다는 어떤 그런 말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나는 고개라고 생각해. 고개, 인생의 고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리랑 오르막 내리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기어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기어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생 그것이 아이 미치겠네. 인생 울고지란이야 울고지란. 내가 다 슬프다. 내가 다 슬퍼. 으이그. 참 웃긴다. 난 내 스스로 말 잘한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말 잘해. 내 스스로 말 잘한다는 생각 해본 적 없다고. 난 그냥 말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내가 잘하잖아. 생각나는 대로라는 건 내가 살았던 대로고, 살아서 내 몸에 스며든 것들이겠지. 내 몸에 느껴진 에이, 어떤들이겠지. 그게. 뭔 그렇게 생각이 많냐. 나는 근본적으로 내 삶을 압축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 포함해서 난 외로움 같아. 외로움. 난 무지 외로워. 내 친구도 없었어. 그냥 국민학교 때 내 친구가 유일하게 그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혼혈아, 미군이 이렇게 낳고 떠난 그 혼혈아 애가, 걔가 유일하게 내 친한 친구였어. 걔가 내 영화 수춘불명에 그 혼혈아로 나왔지. 걔만 날 좋아해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난 근본적으로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중학교는 못 갔고, 그래서 공장에 가서, 공장에서도 난 뭐 여자들만 있는 데서 나 혼자 이렇게 여자들 기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남자로서 혼자 외로웠지. 근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도 되지 않았고 어울리지도 못했고, 근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 남의 삶을 자세히 보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가 사실 똥오줌을 못 가리면서 살았어. 뭐 맨날 공장 가서 일해야 되고, 뭐 잠이 늘 부족했지. 아침 6시, 7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 15살, 10살 때 공장을 가야 되는데. 내 삶을 압축하면 난 그냥 외롭고 고독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난 그렇게 내 삶을 후회하진 않아. 나 같은 사람도 흔하지 않잖아, 그지? 객관적으로 보면. 뭐 인간이 뭐 살아서의 명예를 싸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냥 인간들이 살았던 삶은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한순간 일기처럼 그냥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수없이 역사라고 기록을 해도 그 역사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다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저 세상에 어디 가서 그거 가지고 뭔가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잖아, 우리의 삶이. 안 그래?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으로 이 오두막에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가든, 영화 만들어서 뭐 흥행해가지고 오늘 밤 잠을 못 잘 만큼 그냥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영화 같이 만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떠들고 웃고 그 차이가 뭐 사실 없잖아. 우리는 어떤 그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고 의미 있기도 하고 의미 없기도 하는 그 불분명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고 그래 내 그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것으로부터 가족이 있고 가족이라는 것으로부터 나가서는 뭐 사회라는 그 어떤 단체가 있고 또 더 나아가 국가라는 어떤 틀이 있고 더 나아가 세계라는 틀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서 뭔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어떤 치열한 게임 안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린 근본적으로 국가를 기본으로 하고 살고 있지. 그 국가에 뭐 충성해야 된다. 국위를 선양해야 된다. 근데 뭐 예술가들이 아이러니하게 스포츠인들이 아이러니하게 거기에 사실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영화를 만들어도 무슨 내가 저기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 받으니까 대통령 표창을 주더라고. 그리고 뭐 인간 문화 훈장을 줘요. 그게 무슨 내 삶에 무슨 그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훈장을 줘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지역사회에서 많은 상을 주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게 착각하면은 국가를 위해서 뭐 국위 선양이나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만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뭐 안 그러려고 해도 실제가 그래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상을 뭐 큰 걸 타오면 국가에서 이거 상을 주는 거고 또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위를 선양했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내 영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국가를 창피하게 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이러니지. 내 영화 자세히 보면 한국이 뭔가 이렇게 과도기에서 뭔가 그 서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다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참 묘한 거야, 그지? 삶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그 불가피한 거지. 뭐 솔직히 뭐 지금 잘 나가는 한국 감독 중에 뭐 영화에서 뭐 상 타가지고 국가에서 연금 준다면 그거 거부할 사람 몇 명 있겠어, 그지? 다 고맙다고 받아 쓰지.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게 참 모호한 거야. 예술이라는 게 내가 지금 영화 만드는 것도 그래. 그냥 내가 체감한 어떤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 예술을 발견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 삶의 어떤 진실과 삶의 이면들을 발견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걸 뭐라 하고 할 수는 없지. 그거는 일종의 커뮤니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근데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과 영화는 뭐냐 이거지. 그거는 이제 정답을 나도 못 찾겠어. 어쨌든 필름이든 디지털의 어떤 그 신호든 이것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사람과 영상과 사운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안에 드라마를 꾸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주제를 전달하지 영화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영화의 라이트의 어떤 그 감정을 선사하기도 하고 경멸감을 선사하기도 하고 어떤 패배감을 주기도 하고 열패감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주고 관객들은 또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영화를 찍어서 그렇지 우리 삶에 그런 게 흔해 빠졌어 사실은. 조금만 나가서 사람들 몇 명만 만나도 그 안에 그냥 영화 한 편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 현대사회는. 그걸 작가라는 사람들이 조금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영화고. 우리 어디 이렇게 서울 시내도 어디 나라든 가보면 그냥 어떤 한 장면을 딱 봐도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그 인간의 어떤 본질이 보이잖아. 응? 어떤 한 그 짧은 2, 3초의 어떤 그 이미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모습만 봤는데도 막 인간의 삶이 경멸스럽다가 또 어디 가서 어떤 그 1, 2초의 어떤 사람의 표정만 봤는데도 인간의 삶이 그냥 오묘하고 위대한 거야. 그런 거지. 근데 영화는 그걸 좀 더 길게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영화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화에 버금가는 어떤 그 삶의 어떤 표현들이 난 엄청나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3년째 영화를 못 만들고 있잖아. 4년째 영화를 못 만드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뭐 이렇게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나 자신의 삶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 마크2라는 걸 샀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를 찍으면 되는 거야. 그냥 나를 찍으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스텝들이 필요가 없어. 막 영화가 보통 30-40명의 스텝들이 붙어가지고 카메라도 이만하고 막 조명기도 여기저기 비치고, 근데 캐논2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찍으면 되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너무 인위적 조장을 많이 해. 물론 이렇게 필름 카메라에 따른 노출이 다운되니까 조명을 더 키워줘야 되지만 이젠 디지털이니까 있는 그대로 잘 찍히는 거잖아. 그런데도 디지털인데도 계속 거기다가 조명을 덧붙이고 뭐 렌즈를 좀 더 막 하고, 이미 카메라 자체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나 거기 치장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난 이 마크2를 가지고 나를 찍는 거야. 영화를 못 찍으니까 나 자신을 찍는 거야. 나 자신이 지금 다큐인 동시에 드라마야. 나 자신의 삶을, 난 지금 배우야. 난 영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영화가 진실이라고 생각해. 진실. 지나친 조명 장난도 카메라의 어떤 퀄리티도 필요 없어. 그냥 그때 그 순간이 찍히면 되는데 너무나 디자인이 많아. 그걸 스타일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디자인이 많은데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뭐 내 영화 유치하다, 뭐 이게 기술적으로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나 스스로를 드라마로 찍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다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난 드라마라고 생각해.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난 시나리오를 쓰던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지금 이 순간도. 아까 울었던 것도 어쩌면 드라마틱한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 연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웃긴 거야. 내가 영화를 못 찍으니까 배우를 데려다가 그 시나리오 가지고 스텝 써서 영화를 못 찍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난 영화를 찍고 싶다고. 난 영화를 찍고 싶다고 지금. 영화를 찍고 싶어서 지금 카메라를 나를 비춰놓고 내가 지금 연기를 하는 거라고. 나도 영화 찍어가지고 계속 영화 감독 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다고. 근데 영화들 어떻게 이제 찍어야 되는지 사실 다 까먹었다고. 나는 배우들을 어떻게 연기를 시켜야 되는지도 까먹었다고. 나는 솔직히 영화가 뭔지도 지금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내 영상이 카메라에 담기고 내 목소리가 카메라에 담기고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진심이기도 하고 이중적이기도 하고 연기기도 한 게 영화 아닌가? 그냥 그게 영화 아닌가?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족같은 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들아, 야 이 족같은 새끼들아, 씨발 악역을 통해서 자기 본능을 드러내는 개새끼들! 씨발 존나게 악한 역할 되게 하고 싶지. 그래서 세상을 씹어먹고 싶지. 씹새끼들아, 내가 니들 모를 줄 알아? 이 개새끼들아, 영화를 통해서 자위하는 거 족같은 새끼들. 악역이 제일 쉬워 이 개새끼들아. 악역이 제일 쉽다고 이 개새끼들아. 씨발 족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은 씨발놈들아 악역이 제일 쉬운 거 알아? 니네들은 씨발 가슴 안에 있는 씨발 그 성질을 그대로 씨발 폭발하면 되는 거잖아. 욕하고 씨발 잔인하게 씹어주고 씨발
총 쏘고 씨발 도끼로 내려 찍고 씨발 어? 내 말 틀렸어? 지금 내가 하는 게 바로 당신들이 하는 씨발 그 적같은 악역이야. 그냥 씨발 놈들아 병으로 그냥 내려치고 도끼로 내려치고 총으로 씨발 쏜 데서 쏘고 씨발 벌집을 만들어서 적같이 그냥 널브러지게 할 수 있다고 이 개새끼들아. 적같은 새끼들. 야 김기덕, 너는 네 그림자로부터 질문 받아본 적 있냐? 네 그림자, 태양의 밑에 있는 네 그림자. 당신의 그림자로서 당신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신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 뭐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당신은? 그림자한테 이런 질문을 뭐 받을 건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당신이 내 그림자로서 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뭐 내 생각을 대답해 줘야 되겠지. 나한테 인생이란 뭐냐 하면은 가학과 자학과 피학이라고 생각해. 남을 괴롭히는 것, 남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것,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그치? 근데 인생은 그런 것 같아. 엔진처럼, 자동차 엔진처럼 가솔린이 들어가가지고 흡입, 폭발, 배기, 뭐 이 3원칙에서 피스톤이 움직이고 거기에 크랭크가 움직이고 그 크랭크의 동력이 바퀴로 전달돼서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 뭐 인생도 그런 거지. 그다음 전자의 원리도 그렇잖아. 도체, 반도체, 비도체.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기도 하고 통하지도 않기도 한다.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원리고 IC의 원리고 지금 모든 어떤 전자장비의 기초 원리겠지, 그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하고 난 다르지 않다고 봐.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될 불가피한 하나의 성질들이라는 거지. 하나의 어떤 원리들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이해 못할 것도 없는 거지.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걸 망각하고 우리는 근시적인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지. 재밌네. 먹고 살아가는 건 동물자원과 식물자원이지, 그지?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건 대부분 광물자원이라고, 광물자원. 폭탄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고 이런 건 대부분 광물자원에서 나오는 어떤 재료지. 그리고 인간은 이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이미 다 있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원칙들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미 이 자연 안에 있는 거지. 나무 한 그루에도 있고 동물의 어떤 성질에도 있고 광물질 안에도 있는 거지. 핵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 그치? 그 뭐 광물질이 그렇게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그 안에 그런 원리가 있었던 거지. 핵폭발과 뭐 핵분열과 핵융합 뭐 이런 어떤 기술들은 대부분 그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하고 다르지 않다고 봐. 자동차가 가는 원리나 우리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원리들은 인간이 가진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야. 난 그래서 인생은 자학과 가학과 피학이라고 생각해. 그래, 계속해봐. 그래,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것도 그래. 내 영화에 무수히 그리고 싶은 것도 그거야. 그냥 흰색과 검은색은 같은 색이다. 흰색과 검은색은 같은 색이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싸우는 것이다. 8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명인 게 결국 나라는 거지. 내가 8명이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온 거지.
어쩌면 내 영화를 이해하고 공감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삶, 자연의 어떤 이런 질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나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화를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억해 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극히 미미하다는 거야. 이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의 삶이 1000억분의 1,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아주 미미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야.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뭔가를 누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 행복에 빠지잖아.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아. 우리 표현 자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어떤 그런 행복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 근데 다 가져본 적이 없잖아. 다 가지는 것이 또 불가능하잖아. 인간이 겨우 가지는 것이 어디에서 컨테스트에서 1등하고 행복해하는 거,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하는 거, 그지? 어떤 지위에 올라서 권력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거, 어떤 상을 받아서 명예를 얻어서 행복해하는 거, 이것이 뭐 가만히 보면 소꿉장난의 어느 그 한순간 아니겠어, 그지? 뭐 좀 뭐 새롭게 들리긴 하네, 한편. 나도 굉장히 걱정해.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 대부분 하우스 음식이야. 강제로 키워진 식물과 동물을 우리는 먹는 거지. 그 강제로 키워진 식물과 동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지.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고스란히 그 음식으로 유전되겠지. 우린 그 스트레스 받은 동식물을 먹고 그 동식물의 어떤 스트레스를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겠지.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도 괴롭히고 서로도 곤란하게 하겠지. 근데 난 그것도 또 하나의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참담해서 다 거부해야 돼. 어쨌든 오늘 나한테 많은 질문을 해줘서 내가 가슴속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림자 고마워. 김기덕 그림자. 김기덕한테 그런 질문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질문을 나 자신한테 이렇게 던지면서 (2011년 1월 4일) 나는 아직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그 무엇인가가 내 앞에 있는지, 이미 난 끝났고 이 작은 오두막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건지 제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을 두고 못먹거니 눈물이 나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그만해라 김기덕. 그만해라 김기덕. 그만해라 이 족같은 새끼야. 그만하라고 이 족같은 새끼야. 병신 개같은 새끼. 인생이 그런 걸 몰랐어? 인생이 그런 걸 몰랐냐고 이 족같은 새끼야. 개 병신 같은 새끼. 인생이 그런 걸 몰랐냐고 이 족같은 새끼야. 레디 액션. 개새끼들, 내가 지금 죽이러 간다. 기다려라. 죽여버릴 거야. 너 같은 쓰레기들을 기억하는 내 자신을 죽여버릴 거라고.
레디 액션! 이 세상 야속한 님은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쭉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